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8부 그리운 영산강. 아직 8시밖에 안 되었네요. 조선애가 대문에 매달린 등불의 불빛에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잠자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죠? 양만석도 서둘러 금성관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금성관으로 들어가면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소화도 시킬 겸 좀 걷고 싶어요. 조선에는 양만석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양만석도 서둘러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광주천을 따라 물 흐르는 쪽으로 내려가다가 황금정 큰 길에서 본정 쪽으로 꺾었다. 어느덧 두꺼운 구름에 달빛이 가려 거리가 깜깜했다. 본정 우편구 근처에 이르자 가로등이며 상점의 불빛으로 거리가 대낮처럼 밝았으며 오가는 행인들도 많았다.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붙이고 본정의 불빛 속을 걸었다. 불빛이 거리를 밝힌 본정 1정목에서부터 3정목까지 걸어갔다가 너무 어두워서 더는 못 걷고 되돌아왔다. 그러기를 2차례나 반복했다. 너무 춥지요. 자, 따끈한 차 한잔 합시다. 양만석은 조선애와 함께 찻집 메이지로 갔다. 찻집 중앙에 놓인 난로에서 화목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난로 주위에 너댓 명의 중년 신사들이 둘러앉아 잡담을 주고받다가 두 사람이 들어서자 일제히 시선을 모았다. 그들은 모두 신사복의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두 사람은 등에 꽂히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추금기에서는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 낮게 흘렀다. 난로의 열기와 짙은 담배 연기로 찻집안은 탁하고 후끈거렸다. 저녁 먹을 때 내가 최 목사님께 한 말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만석은 갑자기 마음속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칙칙한 앙금을 털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물었다. 최 목사가 깜깜한 밤에 그들을 데리고 다리 밑에 살고 있는 거지 노인을 찾아간 것이 한사코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아닌데요? 최 목사님이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 말씀하신 끝에 내가 노동 해방을 강조한 것 말입니다. 그게 왜 어때서요? 선혜 씨는 한 사람의 굶주리는 사람을 돕는 것과 개혁을 통해서 굶주리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만석의 엉뚱한 물음에 조선에는 두 눈만 말똥거릴 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양만석이 어떤 의도에서 그 같은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 둘 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굶주리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사회를 바꾸는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 목사님은 굶주리는 사람을 돕는 일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굶주리는 사람을 구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끝이 없어요. 문제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 점이 최 목사님과 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서평 여사와 최 목사님께서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인간애를 실천하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요?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인간애를 실천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선의 말에 양만석은 커피 잔을 입에 댄 채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창밖의 어둠 속으로 던졌다. 선혜 씨는 한동안 진주에 계시겠군요. 양만석이 시선을 거두고 화제를 바꾸었다. 네, 가서 독창회 준비를 해야죠. 부활절 안에 광주에 다시 한번 오고 싶어요. 양 선생님 계획은 어떠세요? 그냥 이대로. 막연하게 대답을 한 양만석 자신도 어이가 없는지 피식 웃고 말았다. 답답하면 진주에 한번 오셔요. 그때 빠른 피아노 곡으로 바뀌었고 난로가의 중절모 손님들이 두세두세 자리를 떴다. 난로가에 진을 치고 있던 신사들이 자리를 뜨자 찻집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양만석이 주인 여자한테 몇 시쯤에 문을 닫느냐고 물었더니 10시까지는 문을 연다고 했다. 그들은 1시간쯤 더 있다가 찻집에서 나왔다. 어둠 속에 눈이 술술 내렸다. 눈 내리는 밤은 청결하고 고즈넉하게 가라앉았다. 조선에는 두 손바닥으로 눈을 받으며 소녀처럼 좋아했다. 찻집 메이지에서 우편국까지 오는 동안 머리와 어깨 위에 눈이 수북이 쌓였다. 그들은 금성관 대문 앞에 이르러서야 두 발로 땅바닥을 힘차게 차고 뛰면서 눈을 털었다. 저는 새벽차로 내려가겠어요. 조선에는 조군의 안내로 그녀가 하룻밤 묵게 될 방문 앞에 서서 말했다. 내가 역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양만석은 살짝 손을 들어 보이며 별채 그의 방으로 돌아왔다. 새벽에 일어나려면 미리 잠을 자야겠다 싶어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불을 켜고 조군을 불러 술을 사오게 하여 혼자 술잔을 기울였다. 밤이 이슥한데도 담 너머 영산원에서는 기생에 간드러지는 노랫가락 소리가 가야금 소리에 실려 들려왔다. 기생의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쥐어 뜯었다. 잠을 못 이루고 밤늦게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이 너무 처량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조선애를 만나고 나니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휑한 느낌과 함께 심신이 깊은 바닷속으로 끝없이 침잠해가는 기분이 들었다. 새삼스럽게 외로움이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면서 으스스 한기를 느꼈다. 자꾸만 조선애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날 그와 나누었던 그녀의 말이며 웃는 모습,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러다가도 그는 그녀에 대한 생각을 털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강하게 머리를 흔들어 도리질했다. 그러나
조선의 모습은 좀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도리지를 칠수록 그녀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다. 양만석의 머릿속에 최홍종 목사와 서서평 여사의 얼굴도 얼핏 떠올랐다. 외국인 선교사를 만나 인생이 크게 바뀐 중년의 목사와 타국 사람들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중년의 외국인 여자의 인생이 엄숙하게 느껴질 정도로 숭고해 보였다. 조선의 말맞다나 인간애를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양만석은 그날 최 목사와 서서평의 만남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했다. 그는 기꾼 있고 청주 한 병을 다 마시고 나서야 잠에 떨어졌다. 새벽 5시에 미리 부탁해둔 대로 조군이 깨워서야 눈을 떴다. 부랴부랴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보니 간밤에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다행히 바람이 불지 않아서인지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조선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조군을 시켜 택시를 부르게 한 다음 조선애가 행장을 차리고 방에서 나올 때까지 눈 쌓인 마당에서 기다렸다. 조선애가 준비를 끝나고 나오자 마당에서 함께 택시를 기다렸다. 한참 후에 조군이 길에 눈이 많이 쌓여 택시가 올 수 없다고 했다. 인력거를 부르려고 했으나 마찬가지였다. 역까지 그냥 걸어가야겠어요. 조선애가 앞장서서 걸으며 말했다. 양만석도 뒤를 따랐다. 눈 쌓인 새벽의 거리는 을씨년스럽도록 한적했다. 택시와 인력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나는 행인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미끄러운 눈길이라 조선에는 여러 차례 넘어질 뻔한 것을 양만석이 붙잡아 주었다. 내 손을 잡아요. 양만석의 손이 내밀었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둘이 손을 잡고 걷다가는 두 사람이 같이 넘어질 텐데요. 함께 넘어질 땐 넘어지더라도 같이 손을 잡고 걸읍시다. 저랑 함께 넘어져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 입장이 난처하게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의미죠? 양만석은 조선애의 말뜻을 얼추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아니, 어쩌면 단순한 녹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조선애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양만석은 너무 적적해서 하루하루를 술로 보내다시피 했다. 조선애에 대한 생각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그녀가 떠나고 2주일 후 18인의 학습 서클에 나갔다. 18인의 회원이 아닌 강석원의 얼굴이 보여 양만석은 다소 놀랐다. 이 서클은 회원이 아니면 토론회에 절대로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옆에 앉은 지용수가 말했다. 다른 회원들에게 동의를 얻은 듯 모두들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도안이네 집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강석원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 사이에 강석원의 혈색이 한결 좋아 보였다. 정도안의 집? 지난번에 도안의 형한테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고. 그랬구만.
도안이 형은 못 만나고 도안이만 봤습니다. 강석원의 말에 양만석은 웃으면서 고개를 커다랗게 2번 끄덕였다. 도안이 형이 경찰부에서 강석원을 도와주었다니 다행이라 싶었다. 강석원의 말을 들은 도안이의 표정을 상상해 보았다.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알고 싶지가 않았다. 이날 그는 인간 구원과 사회 구원에 대한 토론하자고 했다. 최형종 목사를 만나고 나서부터 양만석은 줄곧 그 문제로 번민하고 있었다. 그는 먼저 인간 구원과 사회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신뢰까지도 들어서 이야기를 했다. 회원들은 저마다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토론은 인간 구원이 우선이라는 쪽과 사회 구원이 먼저라는 주장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의외로 젊은이들이 감상적 인간주의에 빠져 있음을 알고 그는 척이 놀랐다. 우리가 이성사회를 구현하자는 것도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인간 구원 없이 사회 구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념도 인간을 지배하거나 이념 때문에 인간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상사회 건설이지만 그 전에 인간 구원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구원이 우선이라는 최한영의 주장이었다. 최한영 회원의 주장은 다분히 종교적 관점에서 나온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의 목적은 결국 인간을 구원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이나 노동해방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사회 구원은 인간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방법과 그 순서에서 사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자동적으로 인간 구원이 가능합니다. 인간 구원이 우선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거리로 뛰쳐나가서 거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용수의 주장이었다. 두 사람 주장에는 각각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상사회 건설은 인간 구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인간 구원의 목적지는 사회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머니즘의 종착역이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자본주의 안에서도 복지사회는 가능한 것입니다. 복지사회와 사회주의는 아주 다릅니다. 계급투쟁과 노동해방 없이는 절대로 사회주의의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인간 구원은 종교적 문제이고 사회 구원은 정치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회 구원은 정치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임의 취지는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만석은 최한영의 주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지용수의 발언에 비중을 두어 말했다. 지용수의 발언이 그의 생각과 같았기 때문이다. 최한영과 지용수의 차이는 바로 최 목사와 양만석 자신의 차이와 같다고 생각했다. 토론회가 끝나자 양만석은 곧장 금성관으로 돌아와서 혼자 술을 마셨다. 며칠 후
뜻밖의 외숙이 찾아왔다. 양만석이 아침을 먹고 방학 중이라 학교에 가지 않은 백년이를 데리고 다리 건너 공원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금성관 대문 앞에 중절모의 흰 두루마기 차림의 초로 남자가 쭈뼛쭈뼛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양만석은 첫눈에 외숙을 알아보고 척이 놀랐다. 자신이 금성관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궁금했다. 어머니와 외숙은 2살 터울로 유독 가깝게 지내던 터라 어머니 살았을 적에는 자주 그의 집을 찾아와서 며칠이고 머물렀다 가곤 했다. 그런 연유로 양만성은 어렸을 때부터 외숙을 무척 따랐었다. 무등도 태워주고 방패연도 만들어 주었다. 모자간에 핏줄 때문에 사단이 일어난 후 양만석이가 일본으로 건너가고부터 지금까지 그의 집안 살림을 맡아오다시피 한 것도 외숙과 어머니의 각별한 남매의 정 때문이리라. 네 이놈! 귀국을 했으면 득달같이 고향에 와서 먼저 사당의 선조님들께 인사를 올리고 부모님 산소에 성묘부터 해야지. 이 무슨 불효막 심은 짓거리냐? 도대체 이 여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당장 나주로 내려가자. 양만석이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대문 밖에서 서성거리고만 있는 외숙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하자 대뜸 멱살을 잡고 흔들며 벼락치듯 화부터 냈다. 양만석은 우선 외숙을 그의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시방 내가 정신이 있는겨?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수일 내로 내려갈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듣자 허니 귀국한 지가 벌써 반년도 다 되어간다는디 시방 여각에서 무토고 자빠져 있는겨? 특별한 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귀하에 계신 내 놈 모친이 얼마나 속이 타시겠냐? 양만석이 노비의 핏줄을 받아 태어난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외숙으로서는 당연한 질책이라 싶어 그는 변명도 하지 않고 달게 받았다. 그나저나 제가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엊그저께 내 놈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더라. 제 친구가요? 그래요. 우리 큰손자 영학이가 댕기는 나주 보통학교 선생이라더라. 장계동 선생이요? 맞아.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을 것이요. 양만석은 그때서야 막내 외숙이 찾아오게 된 것은 순전히 장계동 형 짓이라는 것을 알고 실소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계동이 형을 탓하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잘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계동이 형은 양만석을 어떻게 해서라도 나주로 끌어당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양만석이가 양씨 집안과 인연을 끊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리라. 자, 냉큼 옷 입고 따라 나서거라. 먼저 가셔요. 설에는 꼭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내 놈 집 청지기 노릇을 해야 쓰겄냐? 영학이야 보면테 살림 맡기고 내 놈 집에 와 있으니까 우리 집이 엉망진창이여. 외숙님께서는 평안하시죠? 내 놈 집 지키느라고 어떻게 평안하겠냐? 영학이 형님 아들이 벌써 보통학교에 다니는군요. 내 놈 집에서 우리 내외가 데리고 있어. 잠시 후에 조근이 방문 밖에서 기척을 하기에 문을 열어보았더니 술상을 들고 서 있었다.
사려 깊은 마금예가 술상을 준비한 것이리라. 따끈하게 데운 청주가 담긴 주전자며 금방 요리한 계란 프라이와 술국 등 소박한 술상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시키지도 않은 술상이 나오자 막내 외숙이 약간 놀라는 얼굴빛으로 양만석을 보았다. 양만석은 술잔을 채우며 마음속으로 마금예한테 고마워했다. 술을 좋아하는 외숙은 거푸 세 잔째 잔을 비우더니 조끼 주머니에서 여러 겹으로 접은 종이 쪼가리를 꺼내 양만석 앞으로 던졌다. 양만석이 세 잔째 술을 채우고 나서 종이를 집어들었다. 붓글씨가 빼곡했다. 지난 6년 동안 내 놈집 청지기 노릇 험시로 살림살이 치부해 놓은 것이여. 곡수 백미 920석 이라고 적은 붓글씨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것이 뭡니까? 아, 보고도 몰라? 이리 줘. 무엇이냐, 그동안 곡수로 받은 백미가 총 920석이고 대맥이 380석, 두태가 120석, 베네소가 총 240두라 이거요. 그러고 또 무엇이냐, 지출은 농투 50두락을 새로 매입했고 두태와 대맥은 돈을 사서 본체 기와 이고 너무 오래되어 싫어지게 생겨서 사당을 개보수하고, 그러고 또 무엇이냐 하면은 머슴 3경 주고 제사 모시고 문안 물고 9식구 의식 해결하고 가용 썼는디, 우리 내외에 손자놈 딸리고 참모 둘의 머슴이 넷, 담살이 꺼정 식소리 9인께 가용 씀씀이가 솔찬 너단께, 시방 창고에 남아있는 백미가 총 320석이여. 내 놈이 없는 새에 답이 50두락에 베네수가 90두나 늘었어. 이만하면 돌아가신 내 모친도 살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여. 나하고 내려가서 내 놈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을 해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집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한다. 세간살이도 주인을 알아본다고 하지 않더냐. 외숙은 치부에 놓은 종이 쪼가리를 들고 한참을 설명하고 나서 양만석의 표정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쌀 한 톨도 외수친 거 없다. 우리 집 일 단돌이 여기도 손이 딸리는디, 내 놈 살림거 좀 도맡고 본 게 정신이 없다. 설 쇠면 우리 집으로 돌아갈 텐께 내 놈이 알아서요. 유씨가 양씨 집에 와서 무슨 청승을 떨고 있는가 모르겠다. 저는 관심 없어요. 무엇이여? 살림에 관심이 없어? 외숙이 알아서 하세요. 내 놈 살림이요. 왜 귀찮게 내 발목을 잡어? 나는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집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여. 외숙은 뜨악해하는 얼굴로 한참 동안 양만석을 바라보았다. 양만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그는 화가 나는지 손수 술을 따라 단숨에 들이키고 양만석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정 광주에서 살고자 품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백미를 팔아서 집을 장만하든가, 네 처 광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하에 계신 어머니 생각 좀 해봐. 그러고 또 내 놈 처는 무슨 여자가 그 모양이냐? 내가 서너 차례나 부름에 처가에 찾아갔었는데
문전박대를 당하시피 했다. 나를 똥친 막대기 취급을 하더라니까. 암튼 당장 내려와서 처도 데리고 와서 집안 단돌이 좀 잘 해. 어쨌거나 조강지처니까 자식놈을 봐서라도 내 놈이 god어야 할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곧 내려갈게요. 당장 나랑 같이 가자니까.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외숙 혼자 내려가세요. 암만 봐도 옛날 내 놈이 아니야. 욕심 많고 야무지던 내가 왜 무랑태수가 되어버렸어? 그러면서 외숙은 언짢은 얼굴로 계속 혀끝을 찼다. 이날 양만석은 외숙을 청요리집에 모셔가서 점심을 대접한 후 택시를 불러 광주역까지 배웅해 주었다. 광주에 올라온 김에 기어코 그를 데려가겠다는 것을 설에는 꼭 내려가겠다고 설득하여 간신히 혼자 내려가게 했다. 외숙은 설에 내려오지 않으면 다시 올라와서 콧뚜레에 코를 꿰어서라도 데려가겠다는 말을 몇 번이고 다짐을 받고 나서야 기차에 올랐다. 역에서 돌아오던 양만석은 심란한 마음을 달랠 생각으로 광주천을 따라 북풍을 등에 지고 걸었다. 마침 그날은 작은 장날이라 부동교 천변이 떠들썩했다. 광주에는 광주천 하류 송정리 가는 쪽으로 공수방 큰 장이 있고 상류 쪽에 부동방 작은 장이 있다. 광주천을 따라 칼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추운 겨울인데도 장터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가끔 일본인 장사치들도 보였다. 일본인 장사치들은 장터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들머리에서 물건을 팔았다. 통바구니에 석유, 당성량, 권련, 사탕, 실, 비누 등의 물건을 담아 목도에 메고 시지구름이나 단손냥 사시오. 고리연이나 사단, 실이나 비누를 사시오. 하고 외쳐댔다. 장터 입구는 유별나게 시끄러웠다. 장사치들이 목청껏 떠들어대는 소리 외에도 바지개 위에서 돼지가 꿀꿀거리고 엿장수 가이소리며 술 취한 사람들의 악다구니가 귓속으로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장터에 와보니 생생하게 살아있는 조선의 심장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았다. 조선이 죽어있는 줄만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다. 돼지가 얼어붙은 추위에도 장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살아가려는 의지와 생기가 돌았다. 양만석은 입구 오른쪽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 잡은 두 번째 주막에 들러 10전을 주고 해장국을 곁들인 탁주 한 잔을 걸치고 차분하게 장구경을 시작했다. 팥죽전, 옹기전, 사기전, 유기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물전, 건어물전, 육류전, 곡물전을 지나 잡화점을 둘러본 다음 황호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황호전 안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다. 댕기며 허리끈, 주머니끈, 댄님, 갓끈, 풍안집, 안경집, 주머니칼, 아이들 필통 등 갖가지 잡화들을 늘어놓고 팔았다. 공터를 지나자 닭전 앞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오불오불 불을 쪼이고 있는 사람들 모습도 보였다. 그는 대장간 앞을 지나 나무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광주천 둑 아래쪽에
나무찜이 20개도 넘게 받쳐져 있었다. 가리나무, 삭정이, 장작, 통나무 순으로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무집 밑에는 나무를 지고 팔러온 나무장수들이 저마다 나무집 밑에 팔짱을 끼고 쪼그리고 앉아 떨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무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나무찜 아래 오들오들 앉아있는 나무찜 주인들을 구경 삼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양만석은 나무를 팔러 온 사람들 중에서 가리나무 집 밑에 앉아있는 정도환을 보고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정도환 옆에는 청년학원 학생인 문충식도 있었다. 자네들 여기서 못하는가? 양만석은 그들이 부끄러워할까 싶어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다. 두 사람은 양만석을 보자 질급하듯 놀라며 벌떡 일어서서 허리를 굽혔다. 나무 팔러 나왔어? 나무찜을 보니 자네들이 산에서 해온 거로구만. 그때까지도 두 사람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허리를 구부스미 꺾은 채 시선을 발등에 꽂고 있었다. 아직 점심 안 먹었지? 그 물음에도 두 사람은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양만석은 그들에게 나무찜을 지고 따라오게 하여 국밥집 앞에 멈추었다. 국밥집 앞에 나무찜을 받쳐둔 다음 두 사람을 데리고 국밥집으로 들어가 같이 국밥을 시켰다. 두 사람은 배가 고팠던지 양만석을 의식하지도 않은 듯 허겁지겁 퍼먹었다. 충식이 자네는 식구가 많은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다리를 못 쓰시는 아버지와 동생 셋이 있구만요. 충식이가 나무를 팔아서 포도시 연명하고 있답니다요. 정도환이 대신 말해주었다. 양만석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청년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모두 집안 형편이 곤궁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였다.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듯 싶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도 처절하여 양만석은 그들의 나무찜보다 더 마음이 무거웠다. 양만석은 정도환과 문충식에게 국밥을 사 먹인 다음 나무찜을 지고 금성관으로 따라오게 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나무값으로 각각 50전씩을 주어 보냈다. 그의 돈으로 나무값을 배나 더 쳐주었는데도 무겁기만 하던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가 않았다. 그의 생각에 150명 청년 학원생 모두가 정도환과 문충식의 처지와 같을 것이라 싶었다. 아무리 그들의 처지가 딱하지만 그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날 우연히 장터에서 두 사람을 만난 것을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날 그는 그들의 고단한 삶의 현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나무전에서 추위에 떨고 앉아있던 정도환과 문충식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청년학원의 가난한 학생들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문득 최홍종 목사와 서서평 여사가
다리 밑 거지 노인한테 베풀어준 따뜻한 인간애를 생각했다. 어쩌면 굶주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이상 사회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인지도 몰랐다. 서서평 여사와 최홍종 목사가 굶주리며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는 동안 양만석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 보았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행동으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고 공소하게 오직 입으로만 이상사회 건설을 부르짖어 오지 않았던가. 양만석은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제부터라도 그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싶었다. 아무리 내용이 알찬 것이라고 해도 말만으로는 이상사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셔요. 도와주라니 무엇을? 저 외숙 말씀으로 지난 6년 동안 나주집 살림이 꽤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을 좋은 일에 좀 쓰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라면? 청년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들 가난해서 제대로 보통학교도 못 다녔거든요. 그 아이들은 병든 부모나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낮에는 나무를 해다 팔거나 날품을 팔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낮에 우리 집에 나무찜을 지고 왔던 아이들도 학원생들이었구만.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어찌게 돕다는 거요? 논이랑 소를 죄다 팔아서 나눠주기라도 할 텐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집안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뜻은 좋은디. 그런 좋은 일이라면 나도 도와줄 수는 있지. 참말입니까? 아주머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양만석은 단단히 다짐을 받아두기 위해 큰 소리로 거듭 반문했다. 마금례가 도와준다면 그들을 도울 방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요 며칠 동안 양만석은 어떻게 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 학원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찼다.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굴려보아도 좋은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장학금을 주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것은 백사장에 물 뿌리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이라 싶었다. 그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주자면 나주 살림을 다 팔아도 부족할 것이었다. 그보다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그날도 양만석은 외출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앉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조분이 안채에서 주인이 찾는다는 기별을 해왔다. 마금례는 안방에서 다과상을 준비해 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반에는 녹차 그릇과 센배 과자가 놓여 있었다. 내 도움을 받을 만한 방도가 생각났남? 마금례가 푸른빛 감도는 찻잔에 녹차를 따르며 넌지시 물었다. 그녀는 아침 이맘때면 일본에서 들여왔다는
녹차를 손수 끓여 즐겨 마셨다. 그리고 녹차를 마실 때는 잊지 않고 양만석을 남방으로 불러 같이 담소 나누는 것을 즐겨했다. 그녀는 아침에 녹차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마음이 평온하다는 말을 하곤 했다. 묘안이 떠오르지 않네요. 장사를 한번 시켜보면 어쩐가? 아이들이 장사를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면 있을 법도 할 텐데. 장사라뇨? 거리에 갖고 댕김시로 모찌도 팔고 안국빵도 팔고 귀무라야 빵집에 가서 사정을 말하면 조금 싼 값으로 살 수 있을게요. 기무라야에서는 그날 만든 빵만을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땜시로 그날 팔다 남은 것은 시골 상점에 싼 값으로 판다는 소문을 들었어. 오늘이라도 당장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행상을 시키라는 겁니까요? 행상이라면 행상이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옆판 같은 곳을 메고 댕김시로 조금씩 파는 거지. 모찌만 팔 것이 아니라 샘배과자나 사탕도 팔면 되겠네요. 비누나 당송량, 바늘, 실 같은 자파도 팔면 안 될까요? 아주 박물 장사를 시키려고? 아이들이 돈을 벌 수만 있다면이야. 돈을 벌어서 안 굶고 학원에만 다닐 수 있다면이야. 장사 미천은 내가 대줄게. 미천보다는 집이 필요하겠네요. 아이들이 모여서 쉬고 잘 수 있는 집이 필요하겠어요. 적당한 집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방이 많을수록 좋겠네요. 한끈에 묵고 한끈에 잘 수 있게?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되겠죠. 그러자면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텐데. 집은 제 힘으로 장만하겠어요. 금전적으로다가 사정이 애려오면은 나한테도 도움을 청해. 그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머님께서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양만석은 비로소 버거운 짐을 부린 듯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금녀의 생각이 그의 복잡했던 머릿속을 개운하게 씻어준 것이다. 당장 그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 아무래도 집을 마련하자면 나주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았다. 나주 재산이라면 쌀 한 톨도 손을 대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았다. 비축미와 베네소를 팔면 광주에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아이들 장사 미천도 대줄 수 있을 것이었다. 다음 날 양만석은 아침 일찍 강석원과 김기권을 금성관으로 불렀다. 우선 그들의 의견부터 들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득달같이 달려온 두 사람은 양만석의 설명을 듣고 아이들처럼 기뻐했다. 김기권은 그렇지 않아도 오래 전부터 자기 혼자서 장사를 해볼까도 했으나 무슨 장사를 할까 하고 아직껏 생각만 굴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양만석에게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겠다는 말도 했다. 강석원과 김기권이 청년학원 학우회 회장 서동익도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여 두 사람의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다음날 양만석은 금성관 그의 방에서 강석원, 김기권, 서동익, 정도한, 문충식 등 5사람과 자리를 같이 했다. 양만석이 처음 만나본 서동익은 작달막한 키에 성격이 밝고 매우 활동적인 젊은이 같았다.
청년학원 2년 차인 그는 청년학원을 졸업하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고향인 대촌에서 청년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도 그는 청년회 야학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양만석이 보기에 믿음이 가는 청년이었다. 강석원이 먼저 그들이 모인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했고 모두들 환영했다. 그는 모임을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 양만석 선생이라는 것과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도 말했다. 양만석도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 그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사 밑돈을 대주는 것은 물론 함께 기식할 수 있는 집까지 마련하겠다고 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들은 모임의 명칭을 광주 청년학원 고학생 공제회로 정하고 서둘러 발족식을 갖기로 했다. 청년학원 공제회 회장은 서동익이 맡기로 했고 강석원이 총무, 김기원이 재무를 맡기로 했다. 양만석은 후원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대충 이야기가 끝나자 양만석은 그 자리에 마금례를 참석시켰다. 이분은 금성관 주인인 고망례 여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학원 공제회의 재정적 후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청년학원 공제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은 고 여사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고 여사님이 우리를 후원하여 주시기로 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 여사님을 후원의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고 여사님을 믿고 우리 함께 열심히 살아갑시다. 양만석의 소개에 마금례는 당황한 듯 어찌할 바를 몰라해하며 나이답지 않게 수줍어하는 얼굴로 고개까지 숙이며 인사를 했다. 모두 박수로 환영했다. 저 한 말씀 하시지요. 양만석의 권유에 마금례는 연신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다. 학생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다. 아이고, 고문이라니 택도 없어. 지는 어려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해서 엄청 싫게 고생만 했어. 여그 양 선생님이 지 살아온 과거를 제 아는구만.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부담시 저승 갈 일이 걱정이더란께. 염라대왕이 너 세상에서 좋은 일 무엇을 했냐고 물어본다 치면은 도통 할 말이 없거더란께. 그래서 좀 편하게 죽고자 아파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구만. 되는 조금 있어서 보람있게 쓰고 싶었는데 마침 양 선생한테서 취지를 듣고 바로 요것이구나 싶었지. 좌우당간에 돈 조금 있는 할미 하나 두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힘이 되어줄 텐께 열심히 하시오. 그러고 앞으로 개인적으로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할미한테 찾아오시오. 마금례의 인사말에 모두들 손바닥이 뜨겁도록 박수를 쳤다. 마금례도 기분이 좋은 듯 환하게 웃어 보였다. 오늘은 여러분들 만난 기념으로다가 우리 집에서 점심을 함께는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금성관에서 점심을 먹었다. 마금례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고깃국을 끓여 주었다.